조순의 정치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찍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나오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나오셨어요? 바쁘신 걸로 아는데. 예, 그러게요. 아까 뭐 오늘 저 검증하신다고. 아니, 김민하 평론가가 그 얘기 안 했어요? 네? 오늘 우리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나? 아, 인사청문회요? 아니, 인사청문회 장관 되세요? 장관으로 가세요? 그런 큰일 날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막 기대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딱 나오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오늘 나오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시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아마 지켜보시죠. 네, 오늘의 결과에 네. 왠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아니죠. 네, 들리는데. 오늘의 결과에 달렸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아무튼 뭐. 네. 아니 왜? 아니 어디 한쪽에 좋은 소식은 여기엔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손바닥에 땀이 나가지고. 하여튼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을. 여기에 좋은 소식은 어딘가에 나쁜 소식일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오늘의 뉴스 훑어보죠. 네, 오늘 어떤 소식을 저희가 준비했을지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미 다 눈치는 다 채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저희가 다 이미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우려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망했던 일들이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그래서 신문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주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유난 갈등과 충돌 사이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다.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는 거죠. 사이가 있다고도 보통 시에서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그거를 한 신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예. 일단 먼저 조선동아일보 일면을 비교해 보시죠. 예, 조선일보 1면입니다. 총선 네. 3주 앞두고 윤한 2차 갈등. 음.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죠. 예, 동아일보 총선 23일 앞 예. 윤한 2차 충돌. 갈등, 한쪽엔 조선일보는 갈등, 어. 동아일보는 충돌. 예. 충돌이 좀 더 센 표현처럼 보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갈등과 충돌 사이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예. 그 충돌 사이엔 뭐가 있을까요? 경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거기 동아일보 기사 보시면 누가 경로했을까요? 저기 동아일보 일면 기사거든요. 예. 일면 기사에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는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경로할 사람은 그분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경로를 했냐면, 그러니까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에 이어서 경기 한안갑 후보인 친윤 이용 의원이 이 대사 즉각 귀국, 황상무 수석 사퇴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렇게 기사 내용에는 언급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석 호주 대사 귀국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발언 논란 해법을 두고, 그러니까 그 한쪽에서는 즉각 귀국하라, 공수처에서 즉각 소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를 사실상 요구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돌을 했다 이런 건데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충돌했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번엔 여당 수도권 위기론이 발단이 된 두 사안에 대한 인식차로 파열음이 노출됐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인사권과 연결된 이 대사 조기 귀국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 수석 자진 사퇴 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 공식 부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구한 한 위원장과 여당을 향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경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란 근거, 표현의 근거는 어디에 기초한 걸까요? 동아일보가 알려줬다고 했는데요. 네. 그걸 동아일보 신문 3면 기사를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놨어요.
저기 보이시죠? 네, 대통령실 이종섭 즉각 귀국 요구 매우 부적절 한해 불쾌감. 오. 네. 예. 위에 있는 기사는 좀 이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네. 이 기사가 백미예요. 대통령실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뉴스 그러니까는 그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를 빨리 조사를 하고 이종섭 대사는 빨리 와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자진 사퇴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거예요.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다 낸 겁니다.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해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냈고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유사한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 예. 지금 이 동아일보라든가 언론의 해석은 이게 그냥 언론의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여당의 요구에 답을 한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 답을 했다는 거는 네. 여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라는 맥락인 것이고 이 거부라는 거는 이 양자의 충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이전 국면에서 그 전날 이 보도가 나오기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신윤이라고 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선거 뛰고 있는 거죠. 네. 선거 뛰고 있는 상황이죠. 후보죠 이분이 분당에 나가가지고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황상무 수석은 그만둬야 된다. 왜 정권에 부담을 주냐. 이런 글을 올렸고 그다음에 어제는 네. 이용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용호 의원이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소위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충돌 막 이렇게 할 때 마지막까지 어쨌든 대통령 편을 들었던 뭐 호위무사 이렇게 평가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종섭 대사도 하여튼 돌아와야 되고 황상무 수석도 빨리 그만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있는 데다가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그대로 입장을 가져가는데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문화일보 석간이니까 문화일보의 오후에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언론들이 하나가 보도가 그렇게 나오면 좀 따라가잖아요. 네. 언론들이 자진 사퇴를 하나 막 보도를 막 했는데 대통령실이 갑자기 또 아니야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요. 거기에 대한 요 일련의 상황에 대한 지금 동아일보의 보도를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어제부터 계속 흐름이 있군요. 미묘하게. 김민하 평론가 진짜 정리 잘했다. 아 그래요? 저 들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 이런 배경 설명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까? 어떤 게 있었을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일보 하단 기사 대통령실 이종섭 즉각 귀국 요구 매우 부적절 한해 불쾌감. 요 기사가 아마 오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기사가 네. 매우 부적절하다. 이 코멘트로 시작해요. 매우가 붙었군요. 네. 대통령실이 이 어제 입장을 밝힌 거는 김민하 평론가가 설명해 줬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 여당에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즉각 귀국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이 문장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입장문에는 대통령의 노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직접 불러준 것 같은 표현들이다. 윤 대통령의 노기가 그대로 담긴 것 같다. 이렇게 여권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권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입장을 밝힌 게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설명했던 것처럼. 네. 그리고 당선인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후보가 전날 즉시 귀국, 그러니까 이 대사 즉시 귀국,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대선 캠프 수행단장을 지낸 이용호 의원까지 조기 귀국을 거론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들의 발언 의도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어요. 예. 이게 전화했나? 발언의 의도를 확인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직접 전화해서
너 왜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들릴 만한 얘기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적어도 이렇게 네. 직접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시켰겠죠. 걔는 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알아봐. 이렇게 시켰겠죠. 그렇다는 거 뭡니까?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리고 어제 이제 대통령실이 그 밝힌 내용 안에 뭐 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종섭 대사 임명에는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대사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외교 안보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독자적인 인사 권한에 대한 여당의 문제 제기를 그것도 공수처의 소환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또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는 입장을 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언론이 획할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수석의 실언이 부적절했지만 언론을 위협하려 했다는 프레임에는 반박을 한 거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코멘트가 또 있어요. 네. 실체 이상으로 사안을 확대하려는 야당의 전략에 여당이 휘말려 들고 있다. 이걸 이것도- 야당의 전략으로 보는군요. 야당의 전략의 핵심은 여당이 휘말려 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도 믿지만 여당이 더 미운 거야 지금. 야당 전략이 지금 휘말려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좀 속되게 말하면 꼴 보기 싫은 거지. 네,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선 황 수석 자진 사퇴도 한때 검토했지만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실 고위 참모도 황 수석의 사퇴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면서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의 알림까지 내며 황 수석 사퇴를 공식 부인했다. 예.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의 코멘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도 결국 다 대통령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프레임을 차분히 깨뜨리지는 않고 단순히 여론이 안 좋다는 형태로 야당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막 아우성 또 치고 뭐 민심 나빠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바꾼다. 그대로 간다. 이건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 있고 그거 대통령실 깨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강경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야당의 프레임이고 전략이다라는 인식이 사실 지금 처음 언급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이제 계속 다뤄온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 14일입니다. 네. 14일 날 여기서도 언급을 했는데 YTN이 갑자기 단독 보도를 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래가지고 그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공원 유착이다 이거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야당, 좌파 언론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고 함정을 팠다. 그 단어가 그때는 생경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생각의 흐름의 틀이. 그렇죠. 그 전까지는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다가 네. 그날 갑자기 나와요. 대통령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 SBS에 안보실장이 인터뷰를 하고. 안보실장 인터뷰를 하고 그날 황상무 수석이 점심을 먹다 말고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다 말고 네. 점심이나 먹지 밥이나 먹지 점심을 먹다 말고 MBC 잘 들어 이러면서 황당한 소리를 한 게 그날 다 있었던 일이에요. 14일 날. 그러네. 아니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오늘 위원장님께서 칭찬할 만한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날 저는 그날 쭉 나온 게 그날도 제가 볼 때는 13일이나 언제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니까 황상무 그 수석의 발언이 저는 굉장히 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회칼 운운한 것이 그게 아니네요. 요게 그래서 경로가 있고 그래서 여당을 못 믿겠다. 여당이 대통령의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대변을 하면서 뭔가 야당과 그다음에 좌파 그 YTN에 표현했다는 YTN에 인용된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의 표현을 제가 빌어서 얘기하면 공수처를 좌파 공작기구라고 얘기했거든요. 좌파 공작기구인 공수처와 맞서 싸워야 될 여당이 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야당과 좌파들의 공작에 휘말려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칼끝을 들이밀고 있다. 이 인식이 아니냐라고 14일 날 의심했는데 그게 지금 동아일보의 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네. 왜 이렇게 된 건지가. 그러면 네. 역으로 얘기하면 황상무 수석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해준 거 아닙니까? 황상무 수석은 MBC를 만나서 경고를 그러네요. 했는데 네. 물론 발언의 수위가 윤 대통령이 볼 때 발언의 수위가 다소
높았을 수는 있지만 많이 그래서- 높았죠. 그렇죠. 회칼까지는 아마 예상 못하셨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네. 어제 뭐 막말 경고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랬긴 하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는 자기가 원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둔다는 것을 용인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를 시킬 수가 없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황상무 수석은 대통령이 어떤 마음인지를 읽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 안에서 칭찬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회칼은 조금 심했고 망치라고 얘기하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뭐 뿅망치라고 하지. 아, 네? 그래, 뿅망치라고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MBC 기자가 그러면 듣고 그냥 웃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대신에 근데 MBC 잘 들어? 뿅망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괜찮을 뻔했어. 당신 내가 뿅망치로 때려줄 거야 이렇게. 그럼 장르가 변하잖아요. 지금 겁박을 해야 되는데. 뿅망치도 만약에 무섭다고 하면 그 전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만약에 진다면 뿅망치로 때릴 거야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쫙 맥락을 꿰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말 근데 이해가 됩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또 흥미로운 내용이 기사 예. 말미에 하나가 더 얹어져 있어요. 이게 뭔가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문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대통령실은 공천 등 총선에 대해 당에서 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아니요. 그 위에 하나 더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인식차는 이 대사와 황수석 문제를 놓고 표면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총선 구도와 전략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선 얘기가 네. 공천 얘기가 나오죠. 네. 대통령실은 공천 등 총선에 대해 당에서 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여당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가 묻어났다. 대통령실 출신이 공천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 공천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간 잠재적인 균열 전선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있다. 또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반감도 네. 거론된다. 이렇게 기사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잘했어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은 볼 때 용산 참모들 떨어지는 거 아주 진짜 짜증나 괜히 화가 나 있었던 거야. 그렇군요. 한동훈 좀 뭔 짓을 하려고 저러지? 계속 그렇게 꼬나보고 있었던 거지. 했는데 이게 또 치받네?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그래서 거예요. 결국에 발언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불만이 잠재돼 있다는 점에서 어제 일어난 사건도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불만을 표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장해찬 네.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얘기로 가기 전에 이 부분을 다른 이제 신문에도 사실은 네. 동아일보처럼 자세히는 안 썼지만 맥락상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맥락들을 쭉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인사조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을 직접 경질할 생각은 없다. 이거를 이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상황을 그런데 여당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곤란하고 여당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변수로 가고 있다는 걸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리스크의 목소리를 높인 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부상한 수도권 위기론 때문이다 라면서 비대위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당 전체가 비상이다. 특히 경기 인천에서 정권 심판원 비율이 높게 나온다. 비명 행사로 축약되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일단락되고 야권이 윤석열 정부 심판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용산 리스크를 당이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분출되고 있는 거다라고 중앙일보도 쓰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을 반영한 신문지면도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 동아일보 3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네. 동아일보 3면 다시 보시면 종합적으로 지금 옆에 담고 저희가 있죠. 일부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네. 쳐달라고 오늘 붙여드렸어요. 3면이 굉장히 종합적이네요. 네. 한동훈 출근길 기자문답 중단. 음. 어제 제주 방문 일정 취소. 이게 뭔가가 있네요. 그럼요. 일정이나 하던 거를 중단했군요. 대통령실 분위기가 전해진 거예요. 그대로 한동훈한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선대위 회의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것 같다. 올라와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출근길 기자문답이 뭐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렇게 출근길 문답하면서 야당 그렇게 씹어제끼더니 이제는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출근길 기자문답 돌연 중단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취임 83일 만에 처음이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정했던 제주 방문 일정을 취소를 했고요. 여당 내부에선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과 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언급 논란 등 여권발 악재가 잇따른 상황에서
여권 내 1인 스피커로 활동해온 데 대한 피로감에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어저께 한 위원장이 뭐 기자들 그 출근길 질의응답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뭐 그 여권 관계자의 얘기로는 앞으로 수시로 백브리핑을 뭐 진행할 것이다. 전격 중단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터진 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또 얘기를 했다가는 대통령실에서 진짜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완전히 선거 국면에 선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다 완전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네.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거를 이 기사가 딱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지금 쭉 이제 기사 내용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네. 나경원, 안철수 이런 후보들도 막 대놓고 지금 들이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나경원, 안철수 이런 공동선대위원장 앉혀놓고 조용히 하세요. 대통령 뜻 거스르지 마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기 온 이유가 있는데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네. 선거 승리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정권 심판으로 뭔가 희석시키고 또 한동훈 브랜드로 뭔가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진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대통령을 들이받아가지고 지난번처럼 대통령 들이받으면 또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만두라고 하지. 한동훈 그만둬 맞아요. 또 이럴 건데 벌써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상황을 또 만들어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끝까지 갈 거냐 그러면 자기가 정말 사퇴를 하든지 뭐 완전히 선을 가르든지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결국은 또 폴더 인사하고 끝낼 거냐 어느 쪽으로 가든 별로 득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출국길 문답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걸 하면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대답을 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직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섭 빨리 오시고 황상무는 그만두세요. 또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또 반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여서 이게 얼마나 자기가 하여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감당 못할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는 거고 이게 누구 덕이냐 대통령 덕이다 이걸 보여주는 덕이야? 장면이에요. 한동훈 위원장 그렇군요. 그동안에 뭐 민주당 엄청나게 뭐 비판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좁쌀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돌파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지금 다 예. 돌파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 그러게요. 수도권 다 망가집니다. 이러면 그냥 우리 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등을 막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한마디 해주길 바랬는데 그것도 세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공수처가 소환하면 뭐 하고 뭐 이렇게 식으로 앞에 전제를 달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칼을 들고 확 나왔단 말이에요. 깨갱하고 지금 숨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장면이 묘하게 닮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는 호기롭게 도어 스토핑 하다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들끓는 수도권 후보들의 발언을 또 인용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다시 한번 요 얘기 네. 인용 그대로 좀 이따 하면 되고요. 다시 그러면 되돌아가서 우리가 상황 정리를 이게 큰 틀 안에서 얘기들을 정리했잖아요. 윤한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러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면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상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까 조선하고 동아일보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일단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손 쫙 꺼서 대통령실은 더 이상 여기서 언급하지 마. 그리고 없어. 사태도 없고 조기 귀국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종섭 조속 귀국 여당 요구 헌근 대통령실입니다. 그다음에 경향신문 3면요. 네. 자, 이종섭 출국 놓고 반박이 재반박. 대통령실 공수처 정면 충돌. 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제는 네. 깜짝 놀랐어요. 뭐 대통령실이 뭐 입장 내면 공수처가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실이 바로 또 반박을 해.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뭔가가 물밑에서 엄청 격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김민하 평론가 하신 말씀 하세요. 물 밑에서 격돌도 아니고 이제 물 위에서 격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제 대통령실이 반박을 하면서 그런 취지로 반박을 한 거예요. 공수처 수사를 이제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아까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대사더러 무조건 귀국하라고 하는데 귀국해봐야 조사가 진행되지 공수처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출국할 때도 사실 공수처가 허락해서 출국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랬더니 공수처가 바로 손들고 우리가 출국을 허락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또 대통령실이 반박을 한 거예요. 사실상 출국을 허락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은 다음에
다음에 수사는 언제 있습니다라고 기일 통보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알았다. 그때 수사를 받겠다라고 출국을 했으니 이게 사실상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고 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아니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굳이 얘기하자면 네. 공수처가 아니 자진 출석해가지고 저 조사 받을래요. 근데 공수처는 소환 조사할 준비도 안 돼 있어. 저 빨리 가서 조사해 주세요. 아니 예전에 송영길 대표도 그렇지만 자진 출석한다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줬잖아요 검찰은.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그 언론의 기사들이 있어요 사실. 네, 네. 그 기사들을 뭐 지금 그럼 말씀드릴까요? 네네. 한겨레의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압수물 분석 중인데 이종섭 즉시 소환 공수처 수사 일정대로 이런 제목인데 여당 요구 거부. 한겨레 이런 3면에 제목인데 나온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종섭 대사더러 돌아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네. 동시에 여당이 요구했죠. 공수처에도 즉시 소환을 통보하라. 예.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네.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대사를 당장 불러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건 억지에 가깝다는 게 공수처 시각이다. 한겨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이번 사건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1월이다. 현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게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지는 게 수사의 1차 목적인데 그의 지시를 이행한 주요 인물들 압수물 분석과 직접 조사가 끝난 뒤에야 이 대사를 불러 따져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거예요. 부를 단계가 아닌 거고 그렇죠. 수사기관과 조사 대상자가 조사 날짜를 협의하긴 하지만 주로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진다는 점에 비춰봐도 이런 여당의 요구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검찰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사받겠다면서 자진 출석하니까 다른 관계자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검찰청사 입장도 안 시키고 송 전 대표 돌려보냈다. 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지난번에 이제 7일 날 이종섭 대사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출국이 임박하자 급히 이뤄진 조사로 이 대사의 입장을 듣는 선에 그쳐 사실상 조사로 보기 힘들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검찰 간부도 수사 단계로 보면 이 대사는 마지막에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인물이다. 맞아요. 핵심 피의자거든요. 그렇죠. 라고 예. 평가를 하고 있고 공수처가 지난 1월에 압수수색을 처음 시작했다는 점 고려하면 수사가 특별히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수사 시작 전에 주요 피의자를 출국 금지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대통령실의 논리를 다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합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인용을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팀이 국정농단 수사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트럼프 좀 만나러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특검팀은 안 돼! 그러고 바로 이 출국금지 해버렸다. 맞아요. 그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수처의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과하다는 주장은 형평에 안 맞는 얘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하면서 네. 한겨레의 경우에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고 사실 한겨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제목이 대통령실,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허락, 공수처 사실 아니야 이래갖고 양쪽의 주장과 반박을 다루고 있는데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쟁점을 나눴습니다. 1. 출국금지 해제 동의를 했냐? 이 공수처가. 근데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출국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낸 거에 대해서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법무부가 다룬 거잖아요. 이종섭 대사가 제출한 거를. 그 당시에도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애초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의했다고 하냐 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추가 조사는 언제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종섭 대사하고 조사 일정 협의하겠다라는 공수처 입장인데 동아일보도 취재를 종합하면은 지금 부를 수가 없다 이종섭 대사를 압수물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사 지연 책임은 그럼 누구한테 있느냐? 수사 지연이라고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수처가 이 출국금지 자체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서 출국금지를 빠르게 했는데 이종섭 대사를 불러 조사를 빨리 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서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냐고 물어서 이종섭 대사가 조사받으러 온 것이지 이게 자발적인 무슨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공수처가 무슨 준비가 돼가지고 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퇴임을 한 다음에 임명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서 수사가 또 지연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지원의 책임은 공수처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했잖아요. 송영길 대표 프랑스 파리에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조사받으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들어왔어. 그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사를 안 해. 조사해줘. 그래가지고 작년 5월에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 가서 나 자진 출석해서 조사 받을래요. 그랬더니 수사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오라고 할 때 와. 그리고 청산 문도 안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욕 주고 내보냈잖아. 맞아요. 여기 차라도 정말 한잔 대비가 되네요. 네.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할 때 한동훈 위원장이 또 비꼬듯이 또 한 말이 있어.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얼마나 얄미워.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군요.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예. 검찰이 언제 소환 조사했어요? 12월에 했어. 12월에. 그러면 수사기관한테 아니 지금 조사도 안 하는 거 아니 너네 한번 조사했잖아. 조사한 것도 전화해가지고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한 걸 조사했다 그러고 출국금지 그걸 근거로 해서 풀어주고 그러고 났더니 왜 이런 식으로 내보내냐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그럼 호주대사 다시 귀국시켜가지고 하세월 추사할 때까지 기다려줄까? 빨리 그러면 수사하든가 빨리 소환조사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검찰한테 언제 이렇게 얘기해봤어? 그리고 그러네요. 오히려 네. 대통령실이 공수처를 무력화시킬 거다라고 우려하는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그게 경향신문인데 네.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제목이 대통령실 언론 유출 수사 강조 최상병 사건 외압 본질 가려입니다. 예, 경향 3면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가 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할 때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이 최상병 사건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이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한 거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온다라고 경향신문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지난해 9월 달에 뉴스타파의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 이 사건 가지고 희대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대통령실이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문제 없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고 그때는 이거는 희대 대선 공작이다라고 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이런 것만 비교해 봐도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될지가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우려가 된다고 끝나면은 뭐가 우려가 돼? 좀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 뒷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건데 지난 15일 날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이 뭘 네. 보도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14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다음에 15일 날 무슨 입장문을 또 홈페이지 게시를 해요. 거기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오는 거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날 언론에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언론이 결탁한 걸로 의심된다. 네. 이 발언도 했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볼 때 이 전 장관 출국 논란에 촉발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당 발로 고발이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라는 거고요. 고발건을 이유로 경찰이 공수처 수사팀을 겨냥해서 수사에 적극 나서면 최상병 사건 수사는 위축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사를 네. 모든 걸 다 써머리해서 정리해가지고 탁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시간상도 그렇고 예. 관련 내용을 쭉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예. 앞서서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공원유착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입장을 내면서 반박을 했잖아요. 14일에. 네, 공수처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공원유착이니까 이거 수사 기밀 유출한 거 그거에 대해서 수사해.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종섭 대사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피의자인데. 맞습니다. 예. 최상병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찌 보면 대통령실하고 연결되는 고리이자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시점에서 총선 앞두고 허겁지겁 내보내는 거야? 그렇게 막 출금도 막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엉뚱하게 지금 우리 저 방심위원장도 그러더만
자기가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 어디 가족들 신상 정보 노출했다고 또 그거 가지고 수사하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절차 문제 삼으면서. 그러니까 이 오히려. 정권의 특기예요. 고발 사주라고 그랬더니 제보 사주라고 그러고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뒤집는 게 특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아까 거기 그래서 제가 경로 이렇게 했잖아요. 대통령의 경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의 경로는 그냥 뭐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잖아요. 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보여주고 아, 있어요. 그래요? 조선일보 사설이 제목이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공수처 이상하다고 하는 건 대통령실 논리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한편 이러면서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상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쭉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 신문은 왜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했을까에 아.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모두 다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사설에 가시처럼 들어가 있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아, 그 부분이 담겨 있네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라는 네, 법조인적인 그런 시각. 그래서 이종섭 내보낼 때도 조사 가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조사 받고 와. 그럼 빨리 법무부 심의 열어가지고 빨리 출금 풀고. 그냥 출금 풀면은 예전에 그 김학의 내보냈을 때 그때 꼬라지가 날 것 같은 거야. 자기가 그거 수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사주의.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 트집 잡으면 이거 꼼짝없이 걸리겠네? 그러니까 그거 절차 밟는 것처럼 해서 내보낸 거야. 후다닥 하고. 어쨌든 법적 절차 거쳤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황상무 협박 농담이야. 뭐가 이렇게 문제가 돼 법적으로. 개인적인 자리였어. 아무 문제 없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고해. 괜찮아. 근데 제일 미운 건 한동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조선일보가 네. 언론이잖아요. 네. 그래도 조선일보도 언론이라고 해주고 싶어. 그 밑에 사설에 이렇게 해놨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슨 일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정 책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민심을 반영하는 길이다. 이거 쌀로 밥 짓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언론에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심을 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네요. 네. 조선일보도 마음이 힘들겠죠. 조선일보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치, 저는 힘들지, 괴롭지. 모든 것에 대해서 네.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박애주의자. 노력하는 뭐 박애주의라기보다 이해를 해야 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예. 동아일보 기사 쓴 것만큼 조선일보가 못 써서 안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 이 사설에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여기도 아주 곤란해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이 네.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의아해하고 있다. 국민의힘 요청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다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지금 2대4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근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기에 꼭 출국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기 마찬가지다. 네. 그가 적임자라면 국내로 돌아와 필요한 사법 절차 마치고 언제든 다시 출국하면 되는데 1년 넘게 대사 자리 공백은 세계 주요국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당시 테러를 당한 기자의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우리는 언론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황 수석은 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고 네. 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여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러네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동아일보 3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동아일보 3면 많이 보여드린다. 여당 후보들 용산이 이종섭, 황상무 사고 쳐 반발했다. 용산이 사고 쳤다는 뜻이에요. 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입장을 뭐 대통령실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들 입을 못 막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에 친윤도 동조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 3면도 보여드릴게요. 네, 한겨레 3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국힘 후보들 이종섭, 황상무 둘러싼 감싼 대통령실에 정신 못 차려.
아까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네요. 네. 예. 심지어는 정신 못 차린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 그 후보 저도 아는 분인데 실명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정말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길이 험난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아니, 앞서 정신을 못 차려. 뭐 이런 대통령이 무슨 인식을 갖고 있고 지금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전해드렸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도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자기 네. 낙선하는 게 인생의 모든 거잖아요. 저 입을 이제 못 막는다는 거야. 저걸 어찌하오릴까요, 진짜. 여기 보면은 난리가 났어요, 다. 막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에서 크게 사고 쳤다 이것도 네. 있고 예. 한 친윤 후보, 네. 친윤 후보입니다. 이 주어가 한 친윤 후보는 용산도 당을 이해해야 한다. 선거가 코앞인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또 다른 친윤 의원 국민 감정 측면에서 판단하면 이 대사가 귀국하는 게 제일 빠른 문제 해결이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다. 주민들 의견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도 이 비슷한 얘기 하고요. 국민이 아니라 주민으로 갔다는 건 말씀을 다니면서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 의견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용산에서 보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도 국민이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마포홀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 용산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당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의원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바쁘시네요. 네, 한 서울 지역 후보 우리 동네 의원인데 예. 한 서울 지역 후보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 중에도 국민을 깔보는데 평시에는 얼마나 깔보겠느냐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격전지에 출마하는 지방 후보 당이 싸워서 관철시켜야 된다. 최소한 정부가 잘못했지 당이 잘못한 것은 아님을 보여줘야 된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실발 악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필패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수도권 격전지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이 기사의 예. 특이한 점은 대구 경북의 목소리를 따로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편한 데잖아요. 네.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을 한 위원장이 말하고 있다. 말 잘하는 게 똑똑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레임덕 왔을 때 당대표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 대통령을 버리고 갈 때나 하는 소리다. 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고 예. 대구 지역 한 의원도 당에서 외교 문제가 걸린 이 대사를 처리하라 마라 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 공수처 직무유기부터 지적해야 된다. 네, 여기 TK 여론은 좀 달랐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지역별로 네. 그 온도차가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찐윤도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제목을 소제목을 단다면 찐윤의 분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달 수 있는 부분이 한 줄로 있는데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예, 이거 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자기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사람이. 자, 조선일보 3면 한번 보실래요? 네. 조선 3면입니다. 수도권 친윤까지 한동훈과 한 목소리. 이번엔 당대 윤 양상. 이제 당이 다 덤벼들기 시작했어. 특히 수도권이 수도권이라고 해야 수식하는 되겠지. 친윤이 등장했어요. 수도권 그렇죠. 친윤. 이전에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 요구하거나 김경렬 비대위원이 뭐 명품백 사과 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사과 요구한 적 없댔지 참. 국민 눈높이. 네. 김경렬 비대위원이 사과 언급하고 그럴 때는 몇몇의 얘기였잖아요. 네. 그걸 국민의 눈높이라는 걸 가지고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덤벼들었다가 결국 90도 폴더 인사하고 추위에 오돌오돌 떨었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의원들 집단적으로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등 떠밀려가지고 한동훈이 맨 앞에 가가지고 찔끔하면서 지금 얘기했다가 지금 바로 된소리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로 지금 덤벼들고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자르니까 예. 당과 윤의 지금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또 아까 이용우 의원 발언 얘기했잖아요. 이용우 의원이 찐윤이잖아요. 이른바. 찐윤 의원인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찐윤 입장에서 용산을 옹호하고 나선 의원이 한 명 있어요. 그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사면 네, 비례당선권 한동훈 영입인사 대거 포진 친윤 이철규 반발. 네. 동아일보 사면도 보여주실래요? 예. 찐윤 일부 비례공천 사천 바로잡아야 한동훈 직격. 이 비례 얘기를 다루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비례를 어제 발표를 했어요. 비례 순번을 쭉 발표를 했더니 어이? 이거 한 위원장 지 사람만 다 많이 챙겼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찐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공개 비판을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동훈 편을 들면서 윤 대통령을 치받으려고 찐윤 한 명 이용은 가서 덤비고 예. 이용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명품백 문제 나왔을 때 그때 한동훈 위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제일 먼저 올렸던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때 한동훈 위원장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쪽 편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왜냐하면 하남에 출마했거든요. 음. 추미애 전 장관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이철규 의원은 또 그런 각이 또 있네요. 이철규 의원은 네. 강원도거든. 네, 강원 동해인가 뭐 그렇거든요. 동해 삼청인가 그쪽입니다. 네. 그렇구나. 아 그걸로만 설명을 예. 할 수 있을까도 싶은데 왜냐면 용산에서 김은혜 뭐 전 수석 후보한테도 너 진짜 그런 얘기했어? 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동아일보가 기사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찐윤이라고 하는 이철구 의원이 용산의 흐름을 모르겠어? 읽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비례해서 치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흐름에서 김은혜 수석도 수도권이잖아요. 분당이지 네. 않습니까? 네. 수도권 나갔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용산 편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철규 의원은 다소 편한 지역구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원내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아까 14일 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공수처하고 야당이 결탁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국민의힘 내에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 말했다가 막 네. 토라고 이랬거든요. 네, 맞아요. TK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TK 지역하고 앞서 말씀드린 TK 여론 있지 않습니까? TK 지역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 이제 좀 강원도도 다 일괄적으로 다 여당에 유리하진 않아요. 강원도도 격전지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편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들은 지금 이 국면에서도 용산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을 방어하거나 용산을 대리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국면에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그냥 비례대표 얘기라는 거에 대해서 3단계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철규 의원이 밀었는데 누가 못 들어가서 삐졌나 봐. 이 해석이 있고 네.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친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시선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앞서 보셨던 대로 여당하고 지금 용산하고의 갈등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 한번 싸워보자. 싸울 수 있는 수단 여러 가지 이 어떤 꼬투리들이 있겠죠. 예.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딱 잡은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쭉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 보면 이철규 의원이 어제 비례대표 유성정당 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두고 당 지도부가 후보 등록일인 21일 전까지 바로잡길 바란다. 그렇게 공개 반발을 했고요. 예. 이게 뭐 공개적으로 다 반발했기 때문에 많은 기사에도 인용된 부분이긴 한데 친윤 핵심들도 일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비례대표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예. 이게 한동훈식 원칙과 상식 공정이냐 이러면서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문장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종섭 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갈등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친윤 핵심들이 비례대표 사천을 주장하며 한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도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 결국 한 위원장 중심으로 짜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친한 핵심 관계자는 친한동훈 핵심 관계자는 예. 이 의원이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용산을 등에 업고 윤한 갈등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다. 본질은 이철규 사람 심기를 공관위가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재반박이 또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천 논란이죠. 예. 그러니까 네가 사천한 거야. 아니야. 네가 사천한 거야. 이러는 건데 이 사천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한동훈 1차 갈등 할 때 그 당시에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홀에 보냈다고 예. 보내는 거 그거 손들어줬다고 그 당시에 용산에서 맞아요. 예. 사천이야 그랬잖아요. 네네. 비슷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렇지. 같이 볼 만한 게 예.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그 비슷한 얘기가 쭉 나와요. 여권에선 지역구 공천 과정부터 한동훈 위원장에게 쌓여온 친윤계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예. 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윤심을 당내 친한계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에서 공천이 철회됐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도 친윤그룹 기류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출마했잖아요.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막 8번인가 하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소속 출마하면 당으로 못 돌아옵니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 내가 이기면 결국은 그것도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기사가 있는데 제가 또 주목해 본 게 조선일보의 경우에 이 기사를 썼는데 요런 투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실은 장해찬 후보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썼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기자가 물어본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네. 장해찬은 무소속 출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물어봤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겠어요?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장해찬은 왜 무소속 출마한 거지? 대통령실이랑 교감이 있나? 그치.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이미 그런 어떤 틀이 지금 이 여의도에는 자리 잡아 있는 거다. 이거는 또 다른 공천 갈등, 용산과 여당의 공천 갈등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은 따로 있을 것이다. 아까 예. 동아일보 기사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윤한 갈등 안에는 공천 갈등까지 다 잠재돼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야. 예. 용산들 너무 못 살리네. 저거 나가서 다 죽으라고 한 것밖에 안 되네. 조용 공천,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하지만 용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감정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장해찬으로 폭발한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왔는데 이게 다 공개적으로 황상무 이종선 문제 가지고 치받아 버리네. 진짜 이건 못 참겠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공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우리 눈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큰 흐름이 있었던 게 이번에 확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한국일보 3면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네.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황희 논란 해결 열쇠진 윤 버티기 속 후폭풍 키울 우려. 어쨌든 예. 윤 대통령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다는 게 기사의 네, 이게 문제예요. 버티기. 예. 오늘 저렇게 제목은 썼습니다만 경향신문하고 한국일보는 뭔가 타협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기사에 끼워놓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제가 주목한 거는 이런 대목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도리가 없는데 왜 와이웨이를 고집하는 것이냐. 예. 윤석열 특유의 고집도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여권 관계자가 해석을 하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일각의 정략적 공세라고 판단해서 입장을 바꾸거나 물러서는 것을 이에 대한 굴복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굴복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꺾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어떻게 같다. 꺾이겠습니까? 용산의 얘기는 굴복이라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오늘은 네. 전체적으로 스콕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 이걸로 마무리를 딱 짓네요. 네. 예. 예, 여기까지 말씀 아니, 듣겠습니다. 예. 그냥 마치시려고요? 예. 내일도 뵙기를 바라야 되나요? 안 뵙기를 바랍니다. 예. 뭘 성실하게- 바라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뭘 바랄까요? 뵙기를 뵙기를 바랍니다. 바랄까요? 뭐 뵙지 말기를 바랄까요? 원래 계속 시작부터 이래 계속. 예.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자,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 잠시 광고 보시고요. 저희는 2부 여론으로 보는 정치대담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김한 한결의 기자와 심층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심층토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김한 한결의 기자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비가 오기 시작했던데 아직도 옵니까? 날씨 괜찮습니다, 아직은. 예, 예, 서울 지역은 봄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정치권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2월 옷째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갤럽 조사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네, 지금 39% 고점을 이제 찍었다가 지금 36%로 수치상제 주춤하는 약간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부정평가 잘 못한다고 하는 부정평가도 57%로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지난 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조사들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리얼미터입니다. 여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네. 또 마찬가지로 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40%대까지 이제 넘어섰다가 지금 38.6%로 이제 낮아지는 흐름들, 또 부정평가는 또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낮아지는 것은 그 이슈의 효용도가 좀 소멸하거나 낮아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정평가 높아지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권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제 그 아주 좋았을 때,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이제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의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인식이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잘한다 또는 잘못한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가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의 근거로 활용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메뉴에 있죠. 직무수행 잘한다고 평가하는 네.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네. 의대 정원 확대가 확대. 23%. 어떤 이제 근거로 작용한 거예요. 근데 예. 가로 열고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죠. 그 이전 주보다는 떨어진 거예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게. 5%? 그러니까 이제 요 강도가 약간 이제 느슨해진 거죠. 예.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대통령 직무수행이 의대 정원 확대. 예, 네 번째. 못한다. 그러니까 라는 거에도 들어가 있네요. 7%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국민적 호응이 있는 이슈인데 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여당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일단의 국민들이 이제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이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주었고요. 예. 아까 이제 부정평가에 보면은 인사라고도 있어요. 바로 아래 보면은 의대 정원 확대라고 예. 있고, 예. 그 아래 보면은 예. 인사라고 파란 글씨 있잖아요. 예. 아마도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정평가의 근거로 예. 작용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표의 변화가 좀 나타났다 보겠습니다. 김한 기자님은 이렇게 지금 기점으로 해서 변화 느껴지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대통령실이 지난주부터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14일 기점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종섭 대사 임명하고 그다음에 황상무수석 발언 나오고, 그러면 사실 대통령실 입장이 뭐야? 대통령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보이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대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음을 땡겨다 쓴 거기 때문에 결제할 시간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방역 있게 일을 추진하는 거 좋은데, 예. 근데 이게 정교함이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피로감들이 쌓이면서 이제 좀 추세가 전환이 된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이제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갤럽에서 이제 그 입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응답들 매우 높고요. 국민들이 나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 이제 지금 이 의료 공백 상태 맞아요. 때문에라고 예. 한 두려움이 좀 높아지는 것이 매우 뚜렷하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슈 자체의 국면, 찬반에 대한 국면을 넘어서서 이 이슈를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결할 것인가에 이제 국면으로 와 있는 거니까, 국민들의 어떤 평가의 그 단계가, 국면이 이제 바뀐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2,000명 정원 그대로 가야 된다, 예.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선택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재안을 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제법 40%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으시네요. 변화가 일정 부분 예.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의 패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의대 정원의 확대에 찬성합니다. 근데 왜 2,000명이어야 되냐? 1999년이면 안 되는 거냐? 이 지점에서 대통령이 고집을 피운다라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고, 이 길어지면서 또 하나는 2,0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단계적으로 늘리는 거든 어떤 거든 왜 테이블에 못 앉는 거냐? 왜 의대 교수들이 다 사직서를 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국면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지금은 이런 거죠. 그것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이제 위기 관리 능력, 문제 그렇죠. 해결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예. 우리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어떤 이제 약간 인식이 좋지 않은 어떤 정치인, 정치 세력 이것이 이제 대중의 시야에서 좀 비켜서 있으면 네. 사실은 이제 부정평가할 건 없는 것이니까 더 악화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월, 2월이 국민의힘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 야당이 상당히 부실하게 캠페인을 전개한 부분도 있고 내부에 잡음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 시야에서 이제 사라져 버린 맞습니다. 것도 사실은 예.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여러 환경 중에 한 부분인 것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죠. 예, 아니, 그 메시지도 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유권자들은 선거는 여러 정당들 중에 뭐 괜찮은 정당 뽑는 게 선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또 국민들 유권자들은 선거는 우리가 이제 국정을 책임을 그 권력을 주어서 이제 운영하게 한 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이야, 기회야라고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선거 국면에 그 상징적인 인물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안 보였어요. 예. 그러면 심판론도 사실은 네. 약간 누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그 대상이 무대 위에 올라온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렇군요. 최근에 예. 심판 기류의 복원 이 흐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다섯째 주 리얼미터인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은 국민의힘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옆에 있는 국민의힘 쪽을 보시면 41.9%였는데 37.9%고요. 갤럽 조사에서도 40%의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37%로 3%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원인은 거의 동일하겠죠, 기자님? 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고점을 누려왔던 이유는 이제 본인들이 뭘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사 이익을 많이 누려왔던 측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어쨌든 공천 내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일단락되고 정리가 되면서 국민의힘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도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이 내부가 좋지 않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이 치고 나갔던 바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서 뭔가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당정 관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다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미래 권력으로 지금 칭해지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뭔가 리더십을 갖추고 당의 꼴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인상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사실 이제 그 효과가 뭐 보수 언론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한계치에 왔다. 그리고 뭐 지난주 이제 후반부터 다시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 기류가 역력해지는 이런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종섭 장관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이 재소환된 이런 상황이죠. 이것도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크죠.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 출마한 의원들이 지금 이례적으로 이 정권 들어와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장 돌아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선거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정치권의 이슈에서는 잘 안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 사과가 한 알에 10,000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 사실 이게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비싸요. 지금 장바구니 물가 너무 비쌉니다. 그거는 예. 100% 여당 책임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가 깔려 있는 데다가 두 번째가 이 이종섭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뭐 호주 대사가 아니다 도주 대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했다. 이 부분에 지금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선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이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 응해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면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크거든요. 저도 예. 이제 뭐 선거 캠페인 하는 분들 이제 보게 되면 후보들 보게 되면 뭐그 부분 여권에서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 하소연을 하잖아요. 우리 내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하소연을 하는 것이니까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후보들은 이것은 매우 이제 주요하게 캠페인 소재로 활용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네. 대부분의 홍보물들에 그게 들어가요. 막 이제 그래서 근데 여권 입장에서는 이 물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선거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캠페인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호주 대사 관련해서 이제 이 이슈들 또는 이제 황상무 수석과 관련한 이제 이슈들 이 부분은 어쨌든 물가 잡는 것보다는 수월한 것이니까 이제 그걸 강력하게 이제 요구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반응이 없게 되면 사실은 이게 충돌과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당에서도 원래대로 한다면 이것을 매우 과감하게 이제 요청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반드시 받아들이게 가는 것이 원래 이 국면에서 맞아요. 선거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는 또 대통령실한테도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아니까 이 수위 조절이 사실은 지금 다시 뭐 윤핵관 갈등 세게 나온다라고 하지만 여당에서도 수위 조절이 사실은 약간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이것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개인 특성, 어떻게 개인 국정 운영을 있으니까. 해왔는가 그 캐릭터가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뭐 어저께 일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용산의 수석이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나 그 얘기 그만해라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의원들의 이제 워딩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종섭을 귀국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아니에요. 점을 또 주목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맞네요.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니 돌아오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어가 이종섭 대사인 거고 황상무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질해라. 윤석열 대통령 황상무 수석 경질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자진 사퇴해라, 사퇴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은 이 문제를 지금 개선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기류로 보면 사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리얼미터 비례정당 투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국민의힘에 또 비상이 걸린 것을 보시면 2주 전만 해도 민주당의 공천 파장으로 또 한동훈 효과로 지지율이 유지 상승 곡선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얼미터입니다. 제22대 비례대표 정당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봤더니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6.8%가 나와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윤석열 대 조국의 구도가 점점 강해진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조국의 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조국 전 장관 또는 조국 혁신당의 출연 및 등판이 아마도 이제 여권에서 생각했을 때는 제법 이것은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뭐 중도층 등의 이제 불신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들이 대거 이제 여당 지지로 이제 선회할 것이고 그러면 캠페인이 훨씬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마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이제 정권 심판론 우리가 선거 바라보는 군조 시각이 이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견제하는 선거입니까? 아니면 뭐 국정 안정이 더 중요한 선거입니까?라고 질문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 기류도 사실은 두 자릿수 이상 원래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떤 최근에 한 2주 전, 3주 전 조사 같으면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권 심판 기류가 위축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출연하면서 매우 선명한 정권에 대한 이제 그 공세, 이 메시지를 매우 선명하게 하고 하면서 정권 심판 막혀있던 정권 심판 기류가 다시 활성화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이게 사실은 더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지금 비례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사실 민주당도 지금 매우 당혹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마도 맞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26.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놀라운 숫자고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 많은 이제 지금의 최고점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게 더하면은 44.8%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조국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을 찍기가 좀 그렇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조국 대표가 직접 할 정도로 근데 이 얘기에서 방점은 윤석열 반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반대하는 구도를 살려냈다는 측면이고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있겠지만 가장 성공한 캠페인이 아마 지민 비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를 좀 잃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선거에서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은 다 3% 안에 5% 안에 박빙 선거인데 여기서 가장 관건은 투표율이거든요. 투표율은 사실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 찍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투표 열망을 살려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유효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캠페인 전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권 성향층과 보수 성향층의 이제 선거 투표의 행태를 보게 되면 투표 참여를 보게 되면 보수 성향층은 어쨌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바람이 부나 이제 어떠한 선거 상황이라 하더라도 투표 참여도가 매우 이제 일정하고 일관되게 높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진보 성향층들은 투표 이번 선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또는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세력 진영이 질 것 같다라고 하면 투표 불참하는 기류가 이제 강해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진보 진영이 참패했던 선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투표율 자체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비상식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가령 이제 지난해 지방선거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 네. 그때도 원래 지방선거 최근에는 다 60% 넘는 거예요. 근데 50% 간 넘기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10%는 어디 간 것이냐? 불참한 거죠. 예. 옛날에 이제 2007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정동영 후보랑 붙었을 때, 그때 대선 투표율도 이제 아주 형편없었고, 예. 그 바로 뒤이어서 이제 2008년 4월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총선 투표율도 아주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죠.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뭐 영향을 주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그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정 부분 이제 이게 맞긴 한데 예. 그런 경향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명제가 완벽하게 참으로 증명되려고 한다면 투표율이 현저히 낮았을 때 진보 정당이 이기는 사례가 있어야지 돼요. 예.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매우 높았는데 막 박근혜 후보 당선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깨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직 안 깨진 거죠. 왜냐하면 낮았는데 이긴 적은 없어요.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은 매우 이제 유효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진보 성향층 이번 선거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선택지가. 그래서 네. 오히려 더 결집이 되고 있다. 네. 그 민주당은 그렇군요. 이게 뭐 지역구에서 자기를 찍을 테니까 예. 또 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유의미한 숫자의 지지율이 나오려면 대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조국 지금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새로미래라든지 숫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같은데 조국 혁신당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보다 더 강한 개혁을 우리가 하겠다. 더 선명한 이슈를 주도하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에서 그동안 민주당한테 마땅치 않았던 유권자들을 이제 말하자면 공략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 앞두고 왜 제3지대가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됐습니까? 중도가 두꺼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에 반대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저기가 말하자면 뭔가 대안인가? 근데 이거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안철수 그 대표 시절에 국민의당이 그랬지만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없기 때문에 네. 제3지대가 어려운데 여기는 이름 자체가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쨌든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 굉장히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성과를 지금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특히 서울 지역 지지도를 한번 차이를 보면요. 한국갤럽에서는 민주당이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수연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하는 곳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0% 이상 뒤지다가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보시죠. 오히려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금 조사 리얼미터 조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분을 보시면 서울 보면은 이제 예. 거기 더불어민주당 40.8%가 전체 정당 지지율이고 그 바로 아래줄에 보면 39.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00명 조사에서 서울 지역에서 응답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39%. 근데 국민의힘은 37.9 아래 31.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조사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흐름은 인천, 경기, 그러니까 경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월등한 우세인 흐름들이 그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높은 흐름이 매우 오랫동안 이제 유지되어 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 지금
한두 주 흐름에서 변화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우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국이 1000명이니까 사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180명, 한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본 오차는 훨씬 더 커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 조사들에서 이런 흐름이 보인다는 점. 그럼 그걸 하나의 조사로 보면 샘플이 커지니까 일단 이 흐름들은 확연하게 좀 보이는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실제 이제 그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의 이제 개별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뭐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흐름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긍정도도 내려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하고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답과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지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정부 지원론 40%,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49%,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님, 네. 이게 양당의 다 결집이 지금 됐고 네. 부동층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부동층 이제 많이 지금 이 프레임에 관한 시각에서 이제 응답하지 않는 분은 11%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매우 줄어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동답 조사에서는 만약에 10% 넘으면은 뭐 제법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좀 표집이 되는 사람 면접원 조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개 이런 경우는 15% 이상 네. 있는 게 맞는데 지금 10% 초반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유권자들도 뭔가 이제 의견을 이제 갖게 되는 흐름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 한국갤럽에서 이제 이렇게도 이제 묻고 네. 원래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국정 안정론, 옛날에는 국정 안정론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부 지원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게 좋다. 이제 이거가 하나예요. 거기 호응하는 사람들. 이 조사를 왜 하냐 하면 정당 지지율인데 이 조사를 왜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지 정당은 그 정당 정말 배타적 지지를 하는 것인데 내가 이제 그 정당에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최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에서 득표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더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네. 그리고 정부 지원론이 있고 이제 정권 심판 또는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게 좋다. 두 가지를 묻는데 한국갤럽에서는 최근에 이제 세 가지를 묻기도 했어요. 양당을 심판하거나 정치 변화를 위해서 제3지대의 정당들이 많이 후보들이 당선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3지대 정당들이 좀 뭐랄까 미흡한 상황, 부실한 네, 상황이 네. 이어지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왔는데 그것도 제3지대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다른 정당들은 양당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정권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 프레임이 의미가 없어서 지금 아마 두 가지를 다시 이제 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0% 가까이 9%포인트 이제 그래서 심판 견제 기류가 이제 네.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수도권 선거는 이제 여론조사에 지금 뭐 이 갤럽 조사에서 나오지만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잡히지 않는 변수가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에 부동산과 물가 문제가 역시. 굉장히 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그게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기본의 구도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최대치라고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늘 55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서울 수도권 선거는 여전히 좀 이제 정부 여당의 그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번 총선처럼 싹쓸이가 될 거냐 뭐 이런 기류는 분명 아니겠지만 예. 사실 한 달 전에 뭐 2주 전에 했던 조사들에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좀 과대표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면서 서울은 뭐 박빙 그다음에 경기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아직까지 앞서고 있는 뭐 이런 추세가 좀 숫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고뇌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의사 파업 문제에서의 아까 센터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국민들이 이제 좀 해결책을 내야 되는 때 아니야? 불안해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으시고 근데 황상무 수석이 획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런정섭 논란이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 풀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장기화되면 선거 진다 이런 위기감이 있을 텐데요. 그럼 결국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요것은 한 이제 일주일 전부터
뭔가 이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제라고 하는 그렇지 않고는 국민의힘이 요 모멘텀 이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됐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2달 동안 사실은 동무대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게 사실 나올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선거는 또 제법 남은 거예요. 점점 더 밀도 있게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근데 요 사안이 있었고, 그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제 살아나게 된 계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의 그 대립과 갈등 때문에 사실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약발이 좀 지금 떨어진 상황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모든 모멘텀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요 새 이슈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다만 이게 보면은 이제 의사 파워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제일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나서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더 합리적인 부분일 텐데, 그 문제보다는 사실은 지금 황상무 수석과 관련한 또는 이중섭 호주대사와 관련한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위는 조절했다고 생각할 텐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사실은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권에 관련한 도전이거든요. 근데 의사 파워 문제는 사실은 약간 그걸 피해가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예. 정부가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제가 봤을 때 여당의 판단이 아주 정교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한 3, 4일의 흐름에서 목소리를 내봤는데 네. 대통령실이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사실 안 남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당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예. 기시감이 있죠. 예전에 옥세론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등이 있었을 때. 근데 그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결국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지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문제를 물밑에서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고뇌, 결단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변화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두고 가야 되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비례 후보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리고 떨어진 후보들이 내가 윤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습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고, 본인들이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대통령실이 결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그런 결심을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통제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은 거예요. 통제할 수 있으면 이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뭐 공천을 취소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 지금 사안들 자체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단순히 이제 간접적인 메시지만 내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 견제 선거로 이제 가는 흐름이 거대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거리감을 최대한 넓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인데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일체감이 커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심판 기류, 견제 기류가 정당에 대한 평가로, 여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선거 결과는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건 매우 단순한 공식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여당의 그 고뇌가 아주 너무 사실은 클 것 같은데, 해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캐릭터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희흥 센터장 그리고 김하나 한겨레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요. 저희는 3부 김종대의 레이더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3부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종대의 레이더 코너 이어갑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계속해서 1부, 2부에서 이어오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수처와 대통령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출국 허가를 두고 논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훑어볼 텐데요. 먼저 도피성 출국이다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공수처하고 격돌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먼저 공수처가 조사 준비 안 된 탓 아니냐, 소환도 안 하는데 계속 대기하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할 말이 많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좀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 공수처 수사는 작년 12월 말부터 급진전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발당한 지 6개월 동안 뭐 했냐 그랬는데 그 전에는 저 경북경찰청을 가서 진술조사를 받는 등 외곽 수사를 했고 12월에 최초로 공수처가 통화 기록을 입수한 게 언론에 나가는데 그게 이제 그 8월 2일 날 그 이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부 간의 통화 기록이에요. 이걸 필두로 해서 1월에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1월 대략 15일부터 18일 이 사흘 기간에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휴대폰, 그다음에 박진희 이종섭 장관 군사보좌관 이런 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 어떤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2월이 되자 이번에는 박정원 대령 군사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됩니다. 맞습니다. 이때 꼭꼭 숨어있던 통화 기록이 마구마구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압수수색이나 진술을 이제 수집하던 때는 1월에서 2월 사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월에서 2월 사이가 대통령실이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빼돌리기 위해서 대사직을 급진전하던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그레망을 보내고 최초 시작했던 걸 작년 12월이라고 장호진 대통령 안보실장이 TV에 나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12월에 최초 보도가 있고 난 직후라고 보여지는데 이때가 비상사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속도 경쟁을 한 거예요. 아니 뭘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수사를 미루고 더군다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출국 금지해서 인권 유린까지 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물론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공수처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시절 얘기라면 지금쯤이면은 대통령실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압수수색을 해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저강도 수사였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공수처 상황이 또 그래요. 공수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굉장히 조직도 부족한 열악하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박정원 대령 재판과 주변 진술, 이 정황 수사에 많이 의존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섭 장관을 적절한 시기에 소환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통령실은 이 모든 걸 읽고 일단은 호주 대사 강행을 밀어붙인 거는 속도전을 강행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마냥 밀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사로 간 거예요. 맞습니다. 반대죠. 그리고 이 수사의 흐름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검사 출신의 그런 여러 이제 인사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물밑에서 치열한 속도 경쟁, 그 속도전이 있었던 거고 이건 공수처가 수사 안 하고 더 이 사건을 더 방치했더라면 이종섭 대사가 과연 갔을까? 나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언론에서 뭐 과히 부각을 안 시키던데 공수처가 수사기밀을 누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그분 고소자라기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공수처를 고발했어요. 수사기밀 누설했다고. 그 통화 기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이 기세라면 만약에 선거 때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검찰 동원해서 공수처 압수수색하려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골적인 압박에다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익명의 그 관계자가
지난주에 YTN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공수처와 언론 야당이 그것도 또 좌파 언론이 이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공세가. 그러고 보면은 평소 같았으면 예. 이게 선거 때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지금쯤이면은 예. 공수처 초토화 내지는 예. 그 새로운 공수처장 임명 강행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 손보기. 아, 지금 이종섭 장관을 건드린 그 공수처 검사 예. 뭐 제거 내지는 좌천 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그나마 지금 선거 때니까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판을 읽어주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는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방향으로 이 문제를 보고 볼 수 있고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이 이종섭 장관의 전 장관의 출국 문제는 개인의 어떤 수사 상황이라든지 그 수사의 스토리라든지 수사 내용이 뭐였냐 개인의 출국을 넘어서 가지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에 우리 사회에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맞는가 우리가 어느 지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해서 맞아요. 그냥 멀쩡한 검찰총장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그 댓글 수사를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할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하면서 예. 그걸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하자 그 장관 지시로 이첩하자 조사본부에서 과거에 김관진 장관이 수사 개입에다가 처벌된 사례를 들면서 우린 못한다고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장관이 재차 3차 지시해서 수사를 강행시킨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하고 통화 기록까지 나온 걸 봤을 때 이 예. 모든 사건의 그 지금 80% 이상 규명된 진실에 마지막 꼭지점이 이종섭이고 그렇죠. 그 이종섭이 대통령실을 수사해야 되는 어떤 중간다리거든요. 이걸 이종섭을 건너야 대통령실을 수사하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실이 왜 이종섭을 빼달리냐면은 자기들 방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이 저린 사람들이 예. 이종섭을 빼돌려야 됐던 거죠. 예. 이 이종섭이 국내에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다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할지도 몰라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겠죠. 네. 받은 사람을 조사하고 나면 한 사람 쪽으로 또 조사가 가겠죠. 자, 이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긴장 못지않게 지금 상황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목이 굉장히 집중을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의원들도 말을 막 하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수처가 즉각 소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국민의힘에서 TK와 수도권의 그 전략이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양분되는 현상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자기 비대위원 2명을 비례 후보로 넣고 수도권 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이종섭 장관의 귀국을 주장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영동포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나경원, 동작을, 분당의 안철수, 마포의 함은경, 전부 보세요. 수도권 후보자들이 예. 한동훈 귀국해서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TK 의원들은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공수처가 잘못한 거죠. 완전히 당내가 예. 핵분열하듯이 이게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양분되고 더 나아가서는 황상무 수석에 대한 의견도 국민의힘이 짜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칼 발언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TK와 수도권이라는 전혀 이질적 정치 환경에서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정반대의 시각이 충돌하는 양상이고 네. 그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2라운드 파동으로 2월에 이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부분은 2월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선거 22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야권이 이종섭, 황상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여론이 2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지지도가. 야.
요거 구체적인 예. 수치 이야기하면 다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예. 뭐 이렇게만 하는데 2자릿수 떨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그만은 못하지만 꽤 많이 올랐다. 아니 이걸 눈뜨고 보는 수도권 후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 방에 한 2, 30명 당선권에서 멀어지게 생긴 거예요. 예. 아무리 짙게 잡아도 서울하고 경기 합하면은 약 한 30명 가까이가 지금 낙선할지 모른다. 이 공포심에 젖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도 격전제예요. 그렇게 보면은 저기 이 파동에 대한 공포심이랄까? 이 우려가 얼마나 지금 이 국민의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뭐 가히 우리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윤핵관들 뭐 또 대통령 에어싸는 사람 대부분 TK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통령이 뭘 잘못해? 그러면서 거기는 오히려 도예찬 변호사 공천 탈락이 더 저 공천 박탈이 더 민심의 영향이 크다고 보지 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저는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총선 이후까지도 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거기에다 비대위 후보 발표까지 이게 겹쳐지는 지금이 어떤 갈등의 어떤 그 폭과 그 깊이가 매우 클 것이다. 이건 지금 선거 전까지 또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인다. 그렇죠. 예. 예,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변호사님도 모셔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1일에 박정훈 전 대령 재판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재판에서 김 사령관이 그 사건 당시에 그러니까 8월 1일 날 썼다가 지운 메모가 굉장히 공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별이 막 있고요. 그리고 당부장 표시가 있으면서 장관님 땡땡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고 명확히 적혀 있고요. 그 뒤에 파란색으로 내일 이렇게 쓰고 파란색으로 지운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저 부분은 네. 다들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장관님이라고 돼 있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라고 건의했거든요. 아, 박정훈 예. 대령이. 네. 그러니까 책임지고 넘기겠다고 한 거는 그 이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이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대체로 우리 뭐 변호사나 전문가들 얘기인데 이거는 장관의 워딩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워딩이다. 그러면 왜 저걸 썼느냐? 그 위에 뭐 법무관리관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자기가 이 장관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계속 외압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버티자고 나름대로 해병대 내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감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 어느 사이에 그냥 뭐 막 sak선을 거서 지어버린 건데 이건 뭐 나중에 뭐 컬러링 그거 뭐 이렇게 뭐 감식해 보니까 고스란히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벌어진 그 무수한 흔적, 이 조각. 처음에 대통령실은 대충 은폐할 수 있다고 봤고 군 검찰이 뭉개버렸는데 예. 이게 부스러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맞춰보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세웠던 가설, 대통령의 직접 압력으로부터 시작됐다는데 다 이게 레고가 딱딱 들어맞는 게. 그러니까 요 아직 빈대가 몇 군데 있지 꽤 많이 채워진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김 사령관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내 생각을 쓴 건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옮긴 건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JTBC가 이 지워진 그 메모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부 장관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흐름을 입수해서 비교를 했더니 그 좋은 보도였죠. 메모 흐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을 보낸 것을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군사부 장관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문자 드리고 장관님과 통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시기는 장관님 귀국 후 지침받고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뭐 내일 10시에 경찰청 이첩하기로 되어 있어. 기자들 예의주시 중으로 추측성 기사, 외압, 수사미진 등 뭐 보도 예상. 그러니까 이게 요때 이 사람의 생각의 흐름, 요때 이것에 주목하고 있었고 이첩을 한 해 만에 뭐 장관님 어쩌고라는 것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이라고 해서 유족에게 설명, 추측성 기사, 적은 이 수첩과 텔레그램 그 정도 시간에 이 고정될 때의 텔레그램하고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 메모에 나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누구 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도 아마 본인이 지금 네. 의원님 레이더로 분석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이고 이첩이고 이것은 이 사건을 얘기한 것이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메모 내용이 고스란히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장관한테 전달이 된 건데 이때만 해도 해병대 사령관이 버틸 때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 편을 들면서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마 8월 1일 날 작성 메모로 보여졌는데 이튿날 이첩이 됐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한테 예. 제가 한 거예요. 이첩해라.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사단에 중령하고 해병대 사령관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정직하게 이첩했고 이러면서 수사관들 오히려 달래잖아요. 장관실에 외압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저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마도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사령관인 내 지시를 박정훈이가 어긴 걸로 몰고 갈 거다. 이걸 알려줘 오히려 조사받은. 이때만 해도 버틸 때야. 해병대 사령관. 근데 지금 재판에 나온 김기환 사령관은 전혀 다른 김기환 사령관이죠. 저 흐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질시키려고 진즉 그 작년 정기군 인사에서 내보냈어야 될 사령관을 아직도 앉혀놓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벌써 인사순기가 지났어요. 이질시키려고 하는 거, 위증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위증교사, 거기에다가 공수처 수사방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게 뭐 완전히 지금 벌어지는 현행범들인데 이런 정도라 그러면 뭐 선거도 선거지만은 아마도 선거 직후부터 이게 아주 범물 터지듯 더 커질. 이게 선거 끝나고 진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이런 어떤 그 외압에 비견되는 예. 아주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맞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이종석 전 장관이 국방부에서 있었던 일을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답을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병주 의원이 저기 뉴스공장에 나와 얘기하는데 사실 저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종석 그 양반 거짓말 못한다. 굉장히 성격이 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윤석열 첫 해에 이종섭 장관을 좋게 봤다고. 왜냐하면 국회 와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서해 공무원 피격 또 동해 납부 거부 그 북송 이런 문제에 대해 하도 엉터리 질문할 때 오히려 여당을 반박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더 불안한 거다. 이종섭 장관이 어쩌면은 공수처에 진술할지도 모르겠다. 아, 캐릭터상.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을 대령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착하고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기획장교 말하자면 정책을 담당한 예. 어떤 지장 스타일인데 그래서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근데 대가 약해. 네, 좀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여린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런 이유로 바뀐 건데 이 사람이 공수처에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1월부터 출국 금지잖아요. 이러면은 대통령실이 일단은 한 자리 줘서 내보낼 생각을 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형성이 됐어요. 만약에 예. 이종섭 장관이 어디 언론에 나가서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오히려 버텨버리면 공천받았을 거야 아마 지금쯤. 국민의힘. 그래서 실제 받은 사람이 신범철, 임종덕. 예. 그러네요. 아마 국민의힘 예. 비례 1번, 2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강단 있게 버티면.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마구 이종섭을 런종섭이라고 하고 조롱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이 사람이 어쩌면 자기의 양심과 그 어떤 내면의 목소리에 따를지도 못한다는 이런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거고 용사는 그게 불안했던 거죠. 그러네요.
이종섭 장관이 한 번 발언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국회에 나와서 뭐 윗선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그리고 수사 외압까지 점점 커지는 이 모든 실타래를 풀 사람은 이종섭 전 장관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공수처 수사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스탑하고 이제 막아선 모양새가 되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특검만이 답인 겁니까? 공수처가 일단은 좀 힘을 더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잘하고 있어요. 저기 대통령실에서 출국 금지를 공수처도 해제하는 걸 허락했다 그랬는데 바로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했는데 난 참 희한한 게 이런 기사를 경향 한겨레가 아니라 요즘 동아일보가 제일 열심히 쓰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지금까지 보도가 제일 충실해요. 네네네. 그러나 난 그것도 오늘 동아일보 굉장히 볼만하죠. 예. 그게 지금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지금 몇 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칼럼도 그렇고 예. 사설도 그래. 예. 그래서 이게 또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은 특검 정국이 바로 22대 개원 즉시 갈 겁니다. 뭐 사실은 선거 끝나면 21대 국회도 그걸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검 정국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선거는 야권의 특검 연대가 핵심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아니고 어떤 광범위하게 특검으로 연대하는 그 연합의 승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왔고 네. 마침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그 심판을 선명하게 외치는 정당 또는 후보들은 이 특검에 자기의 정치적인 운명을 걸고 제 야권과 연합해서 반드시 성사시키고 이게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이 되면 그 좌절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한지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특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오늘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레이더가 정말 맞다. 네. 역시 김종대 의원이다. 아이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남 칭찬하실 때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많이 홍보하셔야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3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레이더, 지금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재단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